네, 안녕하세요. 가족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7주차 빈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가족복지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형태의 실천을 의미하는 사례관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개괄적인 것들을 다 살펴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주차부터는 구체적인 가족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유형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나 한계점,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위한 어떤 지원 방향, 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제가 빈곤 가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이제 문제로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들 중에서 빈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런 빈곤이 여러 가지 가족의 발달,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좀 빈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 가족의 어떤 원인, 특징, 현황, 그리고 지원 방법과 대책,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또는 청소년 복지, 다양한 영역 안에서도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자주 다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이제 사회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괄적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뉴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과정은요, 빈곤의 이해, 그리고 빈곤 가족의 현황,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곤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방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빈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삶, 가난한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상태를 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범주와 정의가 사실은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형태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개인이 득한 소득, 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버는 소득, 그리고 최저한의 삶을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적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빈곤을 규정할 때의 장점은 정확한 사람들을 파악할 때 용이하다는 겁니다. 심플하고 단순하니까요. 최저 생계비를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죠. 한 달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이 최저 생계비를 정하는데도 많은 이제 절차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 마켓 바스켓 형식으로 한 달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비, 의료비, 의류비, 주거비, 필수 생활비 정도를 여기에 넣어 놓고 최저 금액을 정하면 여기에 맞춰서 내 소득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대단히의 인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생계비를 좀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도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라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최저생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도 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걸 비교해내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형태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 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된 어떤 계층과 내 빈곤 정도를 비교해 보는 형태인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빈곤한 것 같다. 내가 저 사람보다 소득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 허탈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소외되거나 하는 현상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과 가족이 속한 사회 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또는 요구되는 그 수준에 미달되거나 어떤 물리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거나 가족의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누리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경우 우리가 그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국가 전체 또는 가족의 전체의 중위소득을 파악하고 이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간주한다던가 소득 분배의 분포상에서 가장 낮은 비율, 전체의 소득 기준 내에서 가장 낮은 비율에 위치한 사람들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 여러 복합적인 것들, 문화생활에 대한 기준 또는 문화생활의 참여 정도,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 정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른 계층과 또는 전체 사회적 수준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부족하다고 하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점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특정 계층과 또는 빈곤한 계층들의 생활상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좀 의미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평등하다는 것이 빈곤이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이슈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상대적 빈곤이 된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절대적으로 내 소득이 얼마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곤하다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어떤 생활상의 면면에서 결핍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빈곤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상대적 빈곤이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런 이슈 자체가 보편적인 형태의 어떤 생활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우리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비해서는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관적 빈곤은요. 주관적 빈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빈곤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또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면 그것을 우리가 빈곤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지금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그런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소득은 있지만 나는 거기에서 빈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것이 주관적 빈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의 빈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곤 지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빈곤 지수라고 하는 것은 빈곤한 정도, 빈곤한 계층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빈곤 지수가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평준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 빈곤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빈곤율이 크다는 것은 빈곤 계층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득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좀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그리고 그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을 파악할 수 있는 빈곤 지수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빈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빈곤의 원인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인, 빈곤이 개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개인적 원인인데요. 먼저 자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나태하고 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황에서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보는 입장이 자발적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비자발적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취업 상황,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원인과 관계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인적 자본 이론은 내가 지금 현재의 어떤 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인적 자본이 형성이 되면서 더 좋은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고요. 선발 이론도 인적 자본과 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높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건데요. 높은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학력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높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생산량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되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높은 잠재 생산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인적 자본 이론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직무 경쟁 이론이고요. 직무 경쟁 이론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안 좋은 비교적 소득이 급여가 낮은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개인 선택 이론은 여가 대신 내가 노동을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겠죠. 또는 높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을 얻기 위해 도전하게 된다면,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곤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인데요. 아마 개인적 원인이 지금 오타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나 임금에 대한 차별,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확대, 최저임금제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빈곤을 만들 수 있겠고요. 이것 외에도 조세 제도는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은 세금을 부여하고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은 세금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이 적정하지 않게 되면 빈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치적인 조건 또는 불로소득이나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이 소득 계층 간에 발생될 때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빈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국토 개발이나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계층에게는 큰 혜택을 주게 되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불평등이 빈곤한 계층을 만들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가 고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빈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계층이 부를 획득하게 되고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토대로 봤을 때 차이가 커지게 된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보장제도가 급여 수준이 너무 낮거나 기준이 너무 이제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빈곤 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빈곤할 수밖에 없게 되죠. 수혜민이나 화재민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요,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빈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급이론은 생산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계층이 빈곤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죠. 생산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거기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빈곤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어떤 자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사회 구조의 불평등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빈곤 문화론입니다. 빈곤한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패턴이 이후에도 계속되는 빈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낮은 수준의 교육,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적은 노력, 이런 것들이 빈곤한 문화 속에서 확산되고 유지되니까 계속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과 지역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형태의 빈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인구 사회학적으로 빈곤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에게서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교육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부분에서 빈곤 가족의 특성은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사건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가정에 대한 불화나 이직에 대한 문제나 급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이 많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적응 유연성이 떨어지고 정서적 발달이 조금 부정적이라서 발달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영양 부족, 성장 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 또는 심리적 장애, 이런 사회 부적응적인 어떤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요. 가족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혼이 더 많을 수 있고 부부 관계의 갈등이 많을 수 있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빈곤은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원인은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통해 나타난 빈곤은 가족에게 어떤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더 노령화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낮은 교육 수준과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 사회적으로도 역기능적이고 가족 관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불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한 가족의 어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빈곤하지 않은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빈곤 가족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그 지표들을 가지고 이 현상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빈곤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빈곤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취약점들을 살펴볼 건데요. 영상을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줄잡아 44만 명의 빈곤 아동이 있습니다. 가난은 이 아이들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은 물론 배움의 기회마저 차별받게 해서 그 가난이 대물림될 우려도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잘 보듬어 키우는 건 모두가 말하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빈곤에 갇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먼저 박솔립 기자와 함께 하은인의 3남매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도심, 다세대 주택이 몰린 좁은 골목 안에 하은인의 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 주택에 딸린 가건물, 샌드위치 패널로 지었습니다. 바깥 보일러실 갈라진 틈으로는 쥐가 드나듭니다. 세 마리가 저기 마당에서 얘들 약 뿌려놓으니까 한 마리가 나와서 죽었고, 이렇게 죽어있는 거. 근데 아직 한두 마리가 남아있는 거는 알고 있어.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엄마와 11살 하은이, 그리고 2살 많은 오빠, 막내까지 넷이 같이 삽니다. 가장 불편한 건 잘 때입니다. 잠 못 자게 하는 건 동생이에요. 부딪히면 진짜 세게 부딪혀요. 코피가 몇 번 많이 났고 어쩔 때는 몽둥이를 떠는 적도 있어요. 밥 먹는 곳은 냉장고 문 앞. 탁자 하나에 세 남매가 쪼르르 모여 앉습니다. 저녁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싸온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엄마 양말 오다리는데 양말이 계속. 아유, 알았어. 근데 우리 집에는 의자가 없잖니. 의자를 줄 곳도 없고. 하은이네가 이 집에 들어온 건 2016년. 이혼한 하은이 엄마는 당시 가진 게 없어서 애들 셋을 떼어 보호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5달 만에 필사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을 모았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또 알바하면서 집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왔으면 더 좋은 데 잘 살고 싶었는데 부산의 다솜이네 집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야 나옵니다. 6살 다솜이네는 모두 5남매. 엄마 이거 선물이야. 비나 눈이 오는 날 5남매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경사진 언덕길이 위험해서입니다. 비가 내린 지난 어린이날에도 복지관에서 보낸 선물을 며칠 지나 받았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요. 얼음 때문에 방 미끄러질 것 같아요. 주변엔 온통 빈집들로 둘러싸인 달동네. 아이들은 어울릴 친구가 없습니다. 이사 가고 싶다. 친구 집 가까운 곳. 하지만 아빠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친척이 버려둔 집이라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도 없고 이러니까 또 제가 또 너무 왜소해가지고 또 뭐 막노동 같은 걸 또 잘 못해가지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활비를. 주택법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가 사는 2인 기준으로 26제곱미터. 아이가 한 명씩 늘 때마다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하은이 같은 아이들이 44만 명, 전체 아동의 5%입니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이 좀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호흡기 질환도 물론 있고요. 학업 성취도나 사회성이 더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동 정책에는 주거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빈곤에 대물림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열악한 집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아이들. 하은이 엄마는 아이가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릴까 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넓은 집.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엄청 비싸대요. 5억이나 8억 정도 하는데 그런 거.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 뭐 가슴이 좀 먹먹하고 불편하죠. 물론 빈곤이 개인의 어떤 책임이나 개인의 노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개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빈곤은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 지원 정책이나 방향들이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좀 도움을 주는 차원이 있지 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기능적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관계를 이제 획득하는 사회적 기능이 좀 결여될 수밖에 없고 교육 수준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학업 성취도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중년이나 노인들을 보면 당연히 빈곤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영상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빈곤이 대물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은 더 많이 보호받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제공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불평등이 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고 하면 점차 이 불평등은 더욱더 큰 양극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상은 빈곤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가족 관계의 불화 또는 그 안에서 피해보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빈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연속기획 빈곤에 갇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오늘은 가정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그리고 학대와 방임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의 수가 5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픔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일, 우리 어른들의 몫이겠죠.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집을 나온 13살 현규. 60대인 현규의 아빠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가정용품도 안 좋고 그리고 저 아빠가 술 많이 마시는 거 아빠의 크고 작은 손찌검이 이어지면서 집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막 슬리퍼 던지고 그 소주병으로도 위협한 적도 있어요. 가정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은 5만 6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전기선 그걸로 등을 특히 맞는 거만 맞았어요. 그리고 프라이팬 뭐 주방에 있는 걸로 다 맞아봤고요.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엔 어릴 때 집을 나온 31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학대와 방치와 가정 폭력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가정 해체 이유로 본인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들이 쉼터로 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나온 건 10명, 조손가정 2명, 한부모 가정 출신은 18명이었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17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습니다. 상당수가 학대와 방임에 시달렸고 가난을 피해 공부와 일을 하고 싶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갈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병원 같은데 접수하는 곳 있잖아요. 영업이 끝나니까 거기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자다가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이랑 저녁을 주니까 그거 먹고 그걸 버텼었죠. 주말에는 그냥 굶었어요. 범죄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누구 퍽치기라도 해서 돈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성매매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거가 없는 상태가 위기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받아줄 청소년 쉼터는 전국 137곳 정도, 수용 인원은 1,3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위기아동의 주거권을 확보해주고 나아가 자립할 기반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 밑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어릴 때부터 겪어온 가난과 좌절.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기회를 얻은 아이들은 다시 일어서길 꿈꿉니다. 같이 지낸 형들이 이제 다 한두 명씩 대학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서 가야겠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빈곤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정 불화나 학대, 방임 이런 문제들을 피해서 어쨌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한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충분히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는 지지체계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회 제도의 대부분은 부모를 기반으로 한 가구 단위의 서비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 밖에서 지낼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족의 건강과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역량과 그런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빈곤 가족 실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권 내에서 중위소득 내에서도 30%에 못 미치는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최저생계를 누릴 수 있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중위소득의 32%,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71만원을 벌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183만원이 안 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가구 원에 따라서 이 빈곤율을 살펴보면은 1인 가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50% 이상을 넘어가게 되죠. 한부모 가족 또는 독거 노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구 유형별로 봐도 조성 가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노인 가구, 다음은 한부모 가구가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직업에 대한 귀천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고 있는 한 노동시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시간 자체도 너무 부족하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성가구와 노인가구가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퇴한 연령층이 훨씬 더 많이 빈곤할 수밖에 없겠죠. 지역별로 보면은요, 광주 생각보다 이제 기초생활 수급률이 높은 편이고요. 전북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했을 때 전라권이 훨씬 더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생애 주기별로, 가족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언제 이제 수급자 현황이 제일 높은가, 노년기에 제일 높고 다음 청소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남녀 분포를 보시면은요, 노년기가 되면 여자가 높고요, 중년기에는 남자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그게 부족하죠. 특히나 노년이 되면 여성이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노년의 여성이 훨씬 더 빈곤한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수급자의 수와 구성비를 살펴보면은요,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그리고 일반 가구, 이렇게가 조금 특징적으로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9%, 높은 편이죠. 일반 가구도 있고요. 장애인 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 40만원 이하의 계층이 45%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양 의무자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빈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 계층이 월등히 많아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한부모, 장애인 등이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이제 빈곤한 계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IMF가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빈곤 계층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노숙자도 늘고 가정이 해체되고 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급여가 있냐 보면 생계급여, 기초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의 안전을 위한 이제 주거급여, 교육을 위한 교육급여, 출산에 대한 해산급여, 그리고 사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제급여 또는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자활급여가 있다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떤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지는데 좀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라고 하죠. 우리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능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변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활급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최저 생활을 이제 보장한다. 최저 수준 이상의 걸 보장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소득 인정액에서 그 최저 수준의 부족한 만큼만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급여의 원칙, 그리고 자립지원의 원칙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원칙해야 된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이 부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나 다른 제도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이제 그 급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서 봤을 때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지원하는 거, 복지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가족시설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리는 형태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양육수당을 이렇게 10만원씩 제공하는 거, 그리고 보육료를 조금씩 지원하는 거, 그리고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는 이런 양육비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아동들을 위한 형태의 어떤 제도도 있는데요. 신체, 그리고 인지, 언어, 정서, 부모 양육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을 빈곤 가족에게 지원을 하면서 아동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겁니다. 드림스타트의 핵심은 빈곤의 대물림을 조금 줄이거나 완화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을 위한 형태의 발달과 학습 그런 것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심성, 복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학교에 있는 이제 교육복지사가 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빈곤한 아동들 중에 몇몇을 모아서 이제 1대1 학습을 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이 뭐 축제에 참여하거나 박물관을 견학하거나 뭐 영화관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의 내용, 그리고 치료비 지원이나 간식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적인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이러한 형태의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제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어떤 서비스가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파악하면 훨씬 더 용이하겠죠. 특히 이런 공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적 서비스와 이제 민간 서비스, 사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빈곤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자본주의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어떤 생활 태도에 좀 관점을 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이 혼자서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